제18강 승강기 동력원의 기초 전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께 너무너무 쉬운 부분이 됩니다. 18강부터 21강까지 그 다음에 23강, 24강에 이어지는 부분은 앞으로 전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전기 기능사를 이미 취득하신 분들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좀 수준이 조금 낮아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핵심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은 전기의 본질입니다.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바로 전자가 이동해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전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다시 묻는다면 어떤 물질을 자르고 잘라서 분자로 만들고 이것을 자르고 잘라서 원자로 만들었을 때 그 원자는 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중성자가 있고 원자 핵에서 중성자와 양성자로 나누고 또 이 원자 핵의 주변을 돌게 되는 전자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 전자 중에서 자유전자라고 하는 전자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물질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인데 원자는 바로 양전기를 가진 원자 핵, 그 다음에 음전기를 가진 전자로 구분된다는 거죠. 자, 여기 원자라는 말도 있고 분자라는 말도 있고 실제로 전기를 그럼 만들어내는 애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자유전자, 즉 원자핵의 구속력을 쉽게 이탈할 수 있는 것을 자유전자로 부른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성자에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밖에서 전자 하나가 더 놀러 오게 되면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하나, 둘, 세 개를 띠기 때문에 음전기를 띠게 되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대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반대로 자, 이제 그림을 조금 이제 지우고 여기서 만약에 전자 하나가 밖으로 튀어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음전기는 하나이고 마이너스는 하나이고 플러스는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양전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전되게 된 거죠. 즉 중성 상태에서 음전기가 되거나 양전기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자유전자의 이탈 혹은 합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중성의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양전기의 상태에서는 이 자유전자가 하나 밖으로 나간 거, 음전기의 상태는 자유전자가 하나 들어온 것을 설명합니다. 자, 전기의 이것은 바로 우리가 대전 현상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현상이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전하와 전기량을 보죠. 전하, 원래 중성인 상태였는데 대전되었을 때, 즉 전기가 되었을 때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대전된 전기를 전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전하가 얼마만큼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냐를 가지고 전기량이라고 하게 되고요. 전기량의 기호는 이제부터 Q라고 사용하고 읽을 때는 쿨롬이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Q는 EC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것을 읽을 때는 전기량은 E 쿨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자, 혹은 전기량 Q는 4쿨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몇 배, 2배의 전기량이 더 많다고 알 수 있습니다.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되게 될까요? 일단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의 공급원을 우리는 전원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전지가 바로 그 전원이 되게 되겠죠. 전구가 있게 되는데 전류는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는데 실제로 전기 에너지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고 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압, 전류 그리고 저항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고 이 관계를 우리는 바로 옴의 법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옴의 법칙은 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흘러가는 길 이것을 우리가 전기가 가는 길이라고 해서 회로라고도 부르게 되죠.
전기는 바로 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한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움직일 텐데 이 전자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제 전하라고 불렀을 때 이 전하는 어떻게 그 단위를 설명하게 될까요? 이 전하 덩어리 전체가 우리는 이제는 전류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전류라고 하는 것은 1초에 흐르는 전하의 양을 이제 전류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즉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바로 전기량을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즉 전기량이 만약에 4쿨롬인데 이게 1초 동안에 4쿨롬이 이동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4암페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전류의 단위는 바로 이렇게 암페어가 되겠죠. 만약에 5쿨롱이 뭐 0.5초 동안에 이동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10암페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래 저항 한번 보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정도, 그 성질을 가진 것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게 됩니다. 전기의 흐름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느냐라고 해서 저항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흐름을 많이 방해한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저항은 이렇게 기호로 R로 표시하고 단위는 이렇게 옴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저항이 4옴이다. 저항이 7옴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전기를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4옴보다 7옴이 전기를 방해하는 힘이 더 크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저항의 종류에는 전연저항, 접촉저항, 고유저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 고유저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으로서 자, 이 고유한 저항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는 식이 바로 이 식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거 읽을 때는 우리가 로라고 읽고 로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L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전기 저항은 어떻게 해야지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기 저항은 일단 고유 저항이 클수록 전기 저항이 더 큽니다. 길이가 길수록 전기 저항도 더 크게 됩니다. 면적은 작을수록 전기 저항이 더 크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선의 경우에는 면적은 어떻게 표기를 하게 될까요? 일반적인 전선의 경우에는 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형일 때 원의 면적은 이렇게 계산하죠. 파이 R의 제곱으로 계산하죠. 즉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를 계산한 것이 원의 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R은 로 A분의 L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래 한번 볼까요? 도체의 저항의 단면적과 길이의 관계를 설명하게 되는데 단면적이 같다면 길이가 길수록 더 저항이 커지게 되고요. 길이가 같다면 단면적이 더 클수록 저항은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을 바로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기 회로의 법칙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바로 이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전류, 그 다음에 저항 이 세 가지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보시죠. 전류라고 하는 거 I는 R분의 V다라고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알고 싶어요. 전압이 만약에 10V이고 저항이 20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얼마가 될까요? I는 R분의 V가 되니까 R 값이 20이 되고 이 전압이 10이 되니까 여기는 0.5A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또 예시를 들어볼까요? 다음에는 어떤 걸로 들어볼까요? 여기 만약에 10옴의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2V의 전압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흐르는 전류 I는 얼마가 될까요? I는 R분의 V가 되고 그 다음에 R값이 10이고 여기가 2니까 이거는 0.2A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옴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은 전압, 저항, 전류의 관계에서 나머지 두 개를 알면 다른 하나를 알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반대로 여기가 만약에 2V인데 2A가 됐다. 그러면은 이 저항 R은 어떻게 되느냐? R은 I분의 V로 이렇게 식을 또 놓을 수 있으니까
2분의 2가 되어서 1옴이 이 저항값이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I는 R분의 V, 또 R은 I분의 V, 또 V는 IR이라고 하는 이런 파생되는 변형 형태도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항의 접속입니다. 저항의 접속은 직렬로 연결되는 직렬 접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되는 병렬 접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렬과 병렬이 혼합된 직병렬 접속이 있습니다. 전구 3개일 때 예를 들었는데 여기 첫 번째는 이렇게 전구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거고요. 이 두 번째 그림은 전구가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3개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렬로 하나가 있고 나머지 2개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이 직병렬 혼합 형태의 접속이 되겠습니다. 각각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직렬 접속이 만약에 이렇게 2개가 있다. 여기가 만약에 R1이고 이쪽이 R2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쪽이 10옴이고 5옴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옴과 5옴일 때는 2개의 합성 저항은 그냥 2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5니까 전체 저항은 15옴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병렬 접속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10옴이고 이것이 10옴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10옴, 이쪽이 10옴으로 놓을 수 있고요. 전체의 합성 저항은 합분의 10 플러스 10분의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될 수 있고, 이것은 20분의 100이 되니까 합성 저항은 5옴이 되겠네요. 그렇죠? 똑같은 게 2개 있다면 똑같은 저항의 크기를 개수로 나누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가 회로에서 이렇게 합성 저항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병렬로 혼합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만약에 10옴이 있고 이쪽 10옴이 있고 여기 5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2개 합분의 곱 계산하게 되면은 5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3는 역시 그냥 5옴이 되는데 2개가 직렬로 있으니까 2개는 더해서 우리가 합성 저항은 10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만 있을 때, 그 다음에 병렬로 있을 때, 그리고 직병렬 혼합으로 있을 때도 모두 다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이제 풀어볼까요? 1번, 전류의 흐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선의 굵기는 가장 적당한 것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자,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짜리, 몇 미리짜리 전선을 골라야 될까? 이거를 고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허용 전류입니다. 과연 이 전선이 내가 생각하는 전류를 흘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 강하입니다. 멀리 보낼 때 전압이 떨어지지 않고 제대로 흘릴 수 있을까? 세 번째, 기계적 강도입니다. 이것이 튼튼한가? 구할 수 있는데, 네 번째, 외부 온도는 이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2번, 3옴과 6옴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3옴짜리가 하나 있고 6옴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2개가 직렬로 연결되었다면 2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3 더하기 6이 9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4옴, 4옴, 8옴이 있는데 이 세 개의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은 전체의 합성 저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성 저항 계산하게 되면은 1번에 한 1.6옴 정도가 나오게 될 거고, 여기 보기를 보게 되면 1번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4번, 125옴의 저항 4개를 접속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저항값은 얼마인가? 모두를 다 병렬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작은 저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모두 다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은 전체 한 개의 저항을 개수로 나눈 것이 전체 합성 저항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30옴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5번, 2옴의 저항 10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병렬로 연결했을 때 몇 배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직렬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2옴짜리가 10개 있는 거니까 이 합성 저항은 25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병렬로 놓았을 때 어떤 문제인지 보죠. 병렬로 놓았을 때는 그 한 개의 저항을 개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산하게 되면은 0.25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둘은 몇 배 차이가 될까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문제는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몇 배가 됩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몇 배가 됩니까? 병렬로 연결했을 때 바로 100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답을 고르게 되면은 100배, 이렇게 3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6번 저항이 55민 도체에 100볼트의 전압을 가할 때 그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직류 전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전압이 100볼트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저항이 55옴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때 흐르는 전류 I를 물어봅니다. ohm의 법칙으로 계산해 볼까요? I는 R분의 V가 되니까 R 값은 50이 되고요. 전압은 100볼트가 되죠. 이때 흐르는 전류는 2암페어가 되겠죠. 답은 1번 2암페어가 됩니다. 7번 전선의 길이를 고르게 2배로 늘리면 단면적은 2분의 1로 된다. 이때의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로 A분의 L 이렇게 됐어요. 자, 고르게 2배로 늘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를 그냥 2배로 이렇게 늘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단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2배가 된다면 면적은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엿가락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2배가 됐는데 면적도 똑같겠습니까? 이렇게 얇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때 볼 수 있는 것은 이 길이가 몇 배, 2배가 되었을 때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2배가 됐을 때 이 전체 크기 R 값은 몇 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맞아요. 4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체는. 왜냐하면 면적도 반으로 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5옴의 저항에 5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면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저항이 5옴이라고 했고 흐르는 전류가 5암페어라고 하는 거네요. 이때 전압 V를 물어보는 겁니다. V는 I 곱하기 R 이렇게 ohm의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죠. 5 곱하기 5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25V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9번 회로망에서 임의 접속점에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전류의 대수압은 0이다 라고 하는 법칙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이렇게 회로망이 있다면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에 다 대수압을 했더니 그 값이 0이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칙을 설명하는 것은 여기 1번 키르호프의 법칙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1법칙이고요. 전류에 대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전압 법칙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동력원의 기초 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19강의 전력과 전력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